혼인은 두 사람이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당사자의 뜻이 없다면 그것을 혼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꺾은 자가 법 위에 앉아 있다면 조선 영조 시절 경기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봄볕이 내려앉은 마을 어귀 주막 하나에 나그네가 혼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회색 도포의 집신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조용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맞은편 자리에서 아낙네 둘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옆마을 옥내 알지? 그 아이 결국 이 참복네 둘째 아들한테 끌려가게 됐대. 둘째 아들이 좀 모자라잖아.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혼인할 처자가 없는 게지. 아니, 그 아이 이미 정혼한 데 있지 않아? 복동이랑. 그러니까. 근데 이 참봉이 옥내 아버지한테 빚이 있다고 협박을 했다잖아. 빚문서 들고 와서 딸 안 주면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는다고. 아이고, 그 가엾은 것. 복동이는 어떻게 됐대? 관아까지 달려갔다는데 문전박대당했다더라. 나그네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빛났습니다. 옥내는 18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바느질로 이름이 났고 웃음이 맑아 마을 어른들에게 귀여움을 받던 처자였습니다. 복동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20살 총각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었지만 농사일이라면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옥내 아버지도 그 됨됨이를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혼이 맺어진 것은 옥내가 16되던 해였습니다. 혼례는 그해 가을로 잡혔지만 옥내 어머니가 병을 앓는 바람에 이듬해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복동은 혼례 비용을 모으기 위해 이웃 고을까지 나가 품을 팔았고 옥내는 틈틈이 혼수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 보따리 안에는 복동을 위해 손수 지은 도포 한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참봉은 이 고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자였습니다. 벼슬은 낮았지만 재산이 많았고 그 재산으로 고을 수령에게 뇌물을 바쳐 마을 일을 제 마음대로 주무르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성질이 거칠고 약간 모자란 데다 술버릇까지 고약해서 이미 두 집에서 혼담이 깨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참봉은 아들을 위해 반듯한 색식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옥내에 소문이 들어온 것은 그해 봄이었습니다. 이 참봉은 곧장 옥내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자네, 나한테 오래된 빚이 있지 않은가? 옥내 아버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해 전 가뭄에 빌린 쌀 10가마였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 이미 갚을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딸을 내 아들에게 주게. 그러면 빚은 없던 일로 하겠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밤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옥내가 깨어보니 아버지의 뺨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옥내는 처음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동이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옥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수 보따리를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지은 도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들을까봐. 복동에게는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그가 이 참봉에게 달려들기라도 하면 더 큰 화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이튿날 새벽같이 관아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또는 들어줬습니다.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혼주인 아버지가 허락한 혼인의 관아가 끼어들 수 없다. 정혼이 있었다 하더라도 혼주의 뜻이 바뀌었다면 그것이 우선이다. 복동은 그 자리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또, 그것은 협박으로 맺어진 혼인입니다.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포졸이 그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동은 관아 앞 돌계단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참봉이 사또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사흘 앞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복동의 집 앞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회색 도포의 집신, 주막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혼인일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동은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사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알겠다는 눈이었습니다. 복동은 문을 열었습니다. 사내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혼 날짜, 빈문서의 내용, 관아에서 있었던 일, 이 참봉이 사또와 주고받은 뇌물 이야기까지. 그리고 마을 어른 한 명을 더 불러 증언을 들었습니다. 나그네는 일어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내는 그날 밤 움직였습니다. 이 참봉에게 쫓겨났던 혼담 집안들을 찾아갔습니다. 빈문서를 작성한 문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이 참봉과 사또 사이를 오간 마름을 조용히 불러세웠습니다. 이야기가 쌓였습니다. 이 참봉이 꾸며낸 빈문서는 옥내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에서만 새집이 같은 방식으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매해 이 참봉에게서 포목과 쌀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혼인 강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법을 사고판 것이었습니다. 옥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참봉네 가마가 올 것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거리로 나앉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병석이었습니다. 옥내는 혼수 보따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열었습니다. 도포를 꺼내 손으로 쓸었습니다. 복동의 어깨 치수에 맞춰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접어넣고 보따리 끈을 묶었습니다. 창문 너머 달이 밝았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참봉집 대문 앞에 가마꾼들이 늘어섰습니다. 이 참봉은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도포의 사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청동 원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양각된 마패였습니다. 그것이 아침 햇살 속에 천천히 높이 올려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가마꾼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참봉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사는 이 참봉의 빈문서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날조된 이자, 없는 빚, 협박의 정황이 낱낱이 불려졌습니다. 이 참봉은 처음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른들이 대문 앞으로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빈문서를 작성한 문서방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참봉과 사또 사이를 오간 마름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참봉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법으로 꾸며진 빈문서들이 그 자리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사또는 파직되었습니다. 이 참봉은 포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옥내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복동이 달려왔습니다. 옥내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내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진작에 드렸어야 했는데. 복동이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도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사를 찾으러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을길 끝에 있었습니다. 회색 도포의 뒷모습이 봄볕 속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어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번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봄바람이 빈 길 위를 지나갔습니다. 조선의 혼인제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정혼이 맺어진 사이를 강제로 파기하거나 협박으로 혼인을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힘있는 자가 외면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관아가 눈을 감으면 법은 가난한 자의 문에 닿지 않았습니다. 박문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법이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그는 언제나 다음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의 뜻을 꺾어 맺은 인연은 인연이 아니라 굴레다. 그 굴레를 씌우는 자가 있는 한 어사의 길은 끝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